자, 봅시다. 그럼 오늘 또 배운 거에 또 리뷰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봅시다. 벌써 7번째네요. 벌써 7번째예요. 그렇죠? 다음 주 되면 8번째 이제 완성됩니다. 그러면 평소와 같이 제가 또 8개 유튜브에 또 쫙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반복해서 80문제 또 전체적으로 봐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 유튜브가 참 좋은 것 같아. 그렇죠? 너튜브에 올려놓으면 알아서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쫙 보시면서 모아서 계속 보시면 되고요. 반복밖에 답이 없어요. 근데 이런 반복이 양이 많아지면 반복 효과가 반감되어져요. 그러니까 딱 정해서 볼 것만 정확히 이걸 봐야지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지 여러 개 보시면 망해요. 그렇죠? 그거 명심하시고요. 첫 번째 볼게요. 복합용도지구입니다. 또 낯설죠?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 그죠? 복합용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구. 이제 페이지도 알죠? 18페이지. 알잖아. 그렇습니다. 그럼 18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용도지구가 나와 있어요. 용도지구는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지구를 정한다고 했잖아요. 용도지구의 종류 불러봐요.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대요. 라고 해서 우리가 내용의 용도지구를 보게 되죠. 그 중에 복합용도지구가 왼쪽 밑에 있을 거예요. 근데 복합용도지구는 목적이 뭐죠?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하기 위해서 정하는 지구를 우리가 복합용도지구라고 해요. 뭐라고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하자. 됐습니까? 고용 얘기들, 해당 내용. 소리나? 됐습니다. 그 얘기들. 그럼 내용에서 옳은 거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볼게요. 지역 내 주요 수계에 수변이 있다. 시작.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그리고 문화적 보존 가치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게 뭐죠? 이거는 특화 경관지구예요. 18페이지 왼쪽 중간 끝에 있듯이 이건 보호지구도 아니고 미관지구도 아니고 뭐다? 미관지구는 법이 없고 이건 특화 경관지구예요. 그래서 수변에 대한 경관만이 아니라 문화재 같은 문화적 보존 가치 큰 건물에 특별한 경관을 같이 보호하는 걸로 이건 우리가 특화 경관지구라고 합니다. 결론은 뭐가 될까요? 복합용도지구와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도 대도시의 시장은 어디?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정할 수 있으니까 니은번은 맞죠. 그리고 일반 공업지역에는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된다고 한다면 준공업에서만 허용되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습니까? 아노, 주마는 아이데마. 아파트 못 져요. 18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면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 들어온다면 아노, 주마만큼은 안 돼요. 준공업의 행위를 허용할 수는 있지만 아노, 주마는 아이데마. 시작. 아노, 주마는 아이데마. 이거 나와야 돼. 아파트, 노유자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아노, 주마는 안 되거든요. 그거 기억하시고요. 게다가 리을번입니다. 주거 복합용도지구, 공업 복합용도지구, 계획 복합용도지구. 그럴듯해. 세부는 개떡이 내가 급조해 만든 거예요. 이렇게 세분되진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소설도 많이 쓰거든요. 리을번에 세분사항 없어요. 복합용도지구 세분되지 않거든. 그렇죠? 그 얘기다. 그래서 보시는 바 정답은 니은번만 맞으니까 2번이 답이다. 전 이번에 복합용도지구 느낌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꼭 좀 봐주시고 확인해 주세요. 그 얘기. 용도지구 2개씩 나와. 우습게 보지 말고 18페이지 잘 확인해 놔야 됩니다. 그 얘기. 그 다음에 2번 문제. 이 문제도 아주 중요하죠. 페이지 27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대한 진행이 나올 거예요. 그림책의 페이지 27페이지 보면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진행 절차가 나와요. 왼쪽 메뉴에 뭐부터 하죠? 단계별로 집행계획 만들죠. 그 다음에 시행자 누군지 보죠. 시행자가 실시계획 만들죠. 그리고 사업 시행하고 준공하죠. 공사 완료하고. 그렇죠? 근데 27페이지 가운데 밑에 보면 행정심판이란 말이 보일 거예요. 27페이지 가운데 맨 밑에 뭐가 나온다? 행정심판. 뭐라고요? 27페이지 가운데 맨 밑에 보면 행정심판이란 말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은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선생님,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를 상대방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물어보는데, 여기 봐봐요. 특별시에서 특별시장이 시행한다고 써있어. 뭐라고요? 특별시에서 특별시장이 시행한다고 써있다고. 그러니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은 고려사항이 아니야. Understand? 됐죠? 웨이킹.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오른쪽 중간 하단에 보시면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결정이 있었는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한 거예요. 왜? 매수 청구하는 거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료를 무산시키려고 꼼수를 쓰는 거죠. 27페이지 오른쪽 중간에. 그러면 5년이라는 기간을 주고 5년 내에 재결 시청하지 아니하면 실시계획 자체 효력을 잃게 합니다. 뭐라고요? 실시계획 효력을 잃게 한다. 시작. 실시계획의 뭐다? 효력을 잃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저번에 나갔었죠, 한번. 근데 27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보면 이제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가 됐는데 실시계획을 잃은 시기가 20년 되기 전이었대요. 27페이지 오른쪽 밑에 실시계획을 잃은 시기가 20년 되기 전이었으면 실시계획의 효력을 잃은 날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을 잃는 게 아니라 언제? 20년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잃어요. 그래서 27 오른쪽 맨 밑에 보면 실시계획을 잃은 시점이 20년 다음 날 이후였다면 실시계획 효력 잃은 날이 도시계획 시설도 잃은 날이겠지만 지금처럼 뭐다? 20년 되기 전에 실시계획 효력을 잃었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원래대로 20년 되는 날 다음 날 도시계획 시설을 잃게 됩니다. 이거 어렵지만 이번 시험 나올 거라 꼭 취득해놔야 돼요. 이해를 해놔야 됩니다.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오늘 또 보니까 이해 못하시는 분이 계셔. 다시 동영상 보고 확인해 놓으셔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매수 청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열대 치고 매수 청구. 시작. 열대 치고 매수 청구. 그리고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28페이지 왼쪽에 하단 매수하지 않기로 했다면 3층 이하 3층 이하 그리고 뭐다? 단독주택과 1, 2종 근생시설 설치할 수 있죠. 근데 2종 근생 중에 안 되는 게 뭐였지? 주마 연생은 제외했지. 28페이지 왼쪽 밑에. 그러니까 음식점은 안 되는 게 아니지. 허가받아 할 수 있겠지. 5번 맞는 질문이죠. 28페이지 왼쪽 밑에 2종 중에 안 되는 게 뭐다? 주마 연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음식점이 안 되는 건 자연취락지구고 여기랑 혼동하지 말고 거기는 음주마가 안 되는 거고 지금은 주마 연생이 안 되는 거고 자연취락지구 여기랑 혼동하시면 안 돼. 알겠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한 문제에 거의 1시간급 강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잘 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답은 3번. 그 다음에 몇 번? 3번 문제 봅시다.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구역이죠. 우리 그림책에는 32부터 33페이지에 성장관리계획, 특별시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 및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32 오른쪽 밑에 좀 봐봐요. 32 오른쪽 밑에 보면 우리가 심의를 거친다고 해요.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시작.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우리가 일정하게 심의를 거친다고 하죠. 그러면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 규모 이상이라고 한다면 심의를 거쳐서 허가가 되어 있는데 이미 심의를 거친 경우 등이면 이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고. 그럼 32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지역,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한 지역이면 이미 심의를 거쳤으므로 또 거기서 개발행위 할 때 규모 이상이라고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뭐가 되어진다? 해당 내용 답은 일단 3번이에요.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요번에 저는 심의가 굉장히 중요히 느껴져요.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 내가 백선 나올 때도 이번에 심의 문제 여러 개 냈습니다. 이거 기억 좀 하십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왼쪽에 프린트 붙여준 거 뭐라고 돼 있어요? 특별시장은 뭐예요? 특별시장은 녹관농자에서 시작 녹관농자에서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등의 성장관리 계획을 정할 수 있다고 했죠? 34 왼쪽 끝에 프린트 붙여놓은 거. 그리고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한 지역이면 농림지역은 건폐율을 30% 이하 조례 정할 수 있죠. 요번에 건폐율 특례가 생산관리, 농림, 자연녹지, 생산녹지까지. 생산녹지 추가했습니까? 까지 30% 이하 완화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한 지역으로서 계획관리 지역에 대한 용적률은 125% 이하 조례가로 정할 수 있다. 그럼 계획관리 지역이면 건폐율은 얼마까지? 50%, 용적률은 125%까지. 나머지 지역은 용적률 특례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잘 나올 문제들이 있고요. 또한 5번. 성장관리 계획에는 만들 때 왼쪽 위, 33 왼쪽 위,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등 포인트는 뭐예요? 필요한 사항.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예전 개정 전처럼 이 기반시설 배치에 대한 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가 아니야 지금은. 지구단위 계획하고는 달라 여기하고는. 성장관리 계획은 그 중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시작. 그 중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다 새로 들어온 내용들이니까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 심의 거치지 않으니까 됐고요. 4번입니다. 환지 계획 문제인데 제가 문제 보다 보니까 환지 예정지하고 환지 처분은 다 냈는데 환지 계획만 안 냈더라고. 47페이지 왼쪽 위에 환지 계획. 시작. 환지 계획입니다. 환지 방식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때 환지 계획을 만들죠. 그러면 종전 토지에 대해서 사업 후의 토지에 대하여 얼만큼 주면은 같은 가치일지 환지를 계획하는 거죠. 일단 봐보시죠. 내용 보십니다. 그러면 내용에서 첫 번째.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환지 계획을 만들어라. 47 왼쪽 위에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는 환지 계획의 내용이다. 맞지? 47 왼쪽 위에. 하지만 청산금을 결정할 수는 없지. 청산금에 대한 부분은 결정하는 건 환지처분 돼봐야 하는 거고 여기는 환지 계획 만드는 거니까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내용이 되겠지. 그리고 왼쪽 중간에 환지 계획은 종전 토지 및 환지에 위지면 토수임원 환지 여봐 뭔지 모르지만 자동으로 나오잖아. 뭐라고요? 위지면 토수위원 환지계획이잖아. 그거 맞잖아. 그렇지? 그런데 환지계획의 인가는 누가 하냐? 47 왼쪽 위에 지정권자의 인가가 아니라는 거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환지계획 작성했을 때 누구 인가를 받는다? 특별자치도 시군구에게 뭐가 되어진다? 인가를 받아라. 뭐라고요? 특별자치도 시군구. 시작. 특별자치도 시군구 인가를 받는 것이지 절대 지정권자 인가가 아니다.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개발법에서 우리가 내용 등을 정리해 볼 때 항상 얘기하지만 다 지정권자의 권한인데 지정권자 권한이 아닌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 도시개발채권의 승인, 행정안전부 장관. 환지계획의 인가, 특도시군구. 요 두 가지는 지정권자 권한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틀렸으면 또 헷갈린 거야. 그리고 5번 너무 중요하죠.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시작. 토지 소유자가 신청 동의하면 이게 뭐다?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부 지정이에요. 46페이지 왼쪽에 보면 8번지 토지야. 46번지 뭐다? 왼쪽에 보면 몇 번지? 8번지 토지. 그럼 신청 동의에 의해서 환지를 부지정한다. 왼쪽 끝에 이건 뭐다? 임차권자 등이 있다면 임차권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소유자가 원해서 신청 동의로 환지를 부지정했는데 용의권자가 용의권을 잃어버리잖아.
당연히 뭐가 된다? 신청 동의에 의한 부지정일 땐 임차권자가 있는 경우는 임차권자 동의를 얻으라는 얘기지. 우리가 환지계획 만들 때 임차권자 동의를 받는 유일한 내용은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8번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임차권 동의가 언급이 안 돼 있거든요. 환지계획 나올 때 이게 제일 중요해. 나올 때가 됐어 이거. 그래서 잘 보시면서 해당 내용 정리해 줍니다. 5번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시작. 재건축 안전진단입니다. 52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겠죠. 오른쪽 위에 재건축 안전진단. 52페이지. 매번 얘기하는 거 다른 사업과 달리 재건축은 멀쩡한 집을 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뭐라고요? 다른 사업과 달리 뭐다? 재건축은 멀쩡한 집을 부십니다. 그러다 보니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재건축은 다음 단계로 정비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봐봐요 여러분. 재건축 안전진단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1번처럼 정비계획의 수립식이 도래하면 의무적으로 진단을 진행하는 경우 52 오른쪽 위에 있죠? 정비계획 수립식이 도래했을 때 의무적으로 진단을 진행하는 거죠. 종로구청장이. 그리고 요청에 의해서 진단을 진행하는 경우 등이 있어요. 그럼 요청에 의해서 진단을 진행한다면 요청은 정비기본계획의 계획이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 얼마? 10분의 1 이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일 때 진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3분의 1이라고 나오면 안 되고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요청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봄직합니다. 그래서 10분의 1 답은 2번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요청하는 자에게 이방권자는 뭐다?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52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면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특별법의 시설물로서 지정받은 안전등급이 D등급이나 E등급이면 안전진단에 제외할 수 있으니까 요거 좀 꼭 좀 기억하세요. 안전진단 제외 사유. 시작. 어쨌든 안전진단 제외는 다른 법에서 이미 지정받은 등급이 뭐다? 아하, D등급, E등급이 나온 거야. 그러면 제외할 수 있다. 52페이지 오른쪽 밑에. 그리고 정비계획의 이방권자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의 위반 여부를 정하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 정도가 재건축 안전진단의 가장 스탠다드한 사이즈가 됩니다. 뭐 너무 깊게 가면 못 맞춰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그 몇 가지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6번입니다. 정비조합의 임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건 몇 페이지? 57페이지. 시작. 57페이지. 요번에 정비조합의 임원은요, 안 나오면 정말 죄짓는 거야, 이거. 나와야 돼. 정비조합의 임원에 대한 거. 아까 어떤 분이 이거 물어봤었는데, 그렇죠? 정비조합의 뭐다? 임원에 대한 거. 하나 주의하실 건 뭐냐면요, 임원은 아무나 막 와서 띡 임원이 될 수는 없어요. 부정부패가 워낙에 많아서, 특히 정비조합은.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뭘 봐야 한다, 우리가? 해당 내용에서, 57페이지 오른쪽 위에 좀 보면 임원의 자격 요건이 보일 거예요. 그럼 임원이, 봐요. 조합의 임원은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라고 나와요. 결론만 얘기하면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은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얼마? 1년. 그러니까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게 아니라 1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57페이지 보시면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이 돼 있죠. 그래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이미 사른 게 1년 이상 돼야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뭐가 되어지죠? 5년 이상 소유한다거나. 어떤 분이 또 물어보는데 아까 이거 이 두 가지는 동시만족이 아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요건이지. 위에 써 있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이면 임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내용 보시면 정답은 1번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임원의 임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있죠. 3년 이하 범위 내 정관 정하지만 뭐하죠? 연임할 수 있다. 시작. 연임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조합장은 오른쪽 메뉴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을 때까지는 정비구에 거주해 줘야 돼요. 조합장은 이 주어 챙기고 오른쪽 메뉴 이건 선임되고 나서 이제 거주를 해야 한다는 얘기야. 이거는 그렇죠? 그 얘기다. 누구는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될 때까지는. 그리고 오른쪽 맨 밑에 임원의 결격이 있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성고를 받고 10년이 지났대잖아. 10년 지났으면 임원 될 수 있지. 10년 되지 않은 자는 임원 될 수 없는 거니까 10년이 지났으면 임원 될 수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내용 답은 1번이죠. 이것도 아주 유력한 임원 문제입니다. 나중에 또 백성 풀 때 또 얘기할 거고요. 7번 준다중이용, 다중이용. 그림책의 68페이지. 68 왼쪽 밑에 보시면 오른쪽 밑에 보시면 나와 있죠. 아까 제가 1교시 얘기했습니다. 뭐라 했냐면 제가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의 외의 건축물. 시작.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의 건축물을 말한다. 옳은 거를 고라고 나와 있죠. 그럼 봐봐요. 준다중이용을 보려면 문종판 운의숙인지 아니면 교노동 위관장인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16층 이상이면 다 다중이용이 돼버리는 거니까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첫 번째 봐봐요. 일단 장례시설이래요. 교노동 위관장, 장례시설. 이게 1천 이상 되면 준다중이용이죠. 고민할 여지 없이 1번이 답이에요. 됐습니까? 그런데 하나 주의할 건 문화 및 집회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물원과 식물원은 제외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설비로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높이 5m를 넘는 거, 이거는 준다중이용이 아니라 이거는 축조 신고하는 공작물이에요. 뭐라고요? 축조 신고하는 공작물이고. 또 어떤 분이 물어보대? 선생님, 교노동 위관장의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1천 이상 맞는데요? 위락시설이에요. 위험물 저장 처리가 아니라. 지금 다중이용, 준다중이용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시설이거든요. 위험물 저장 처리에 왜 모여들어요? 뒤질라고. 그렇죠, 여러분? 위락시설에 모여드는 거지. 이해가셔? 이런 말씀 안 돼요. 돌아가시려고.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위락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취지를 이해하시면 안 헷갈려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자 따서 외우는 치명적인 오류인 거야, 이게. 뭔지 모르고 외우면 고를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그렇죠? 그 얘기다. 그리고 5번은 교육연구시설이라 1천 이상이니까 준다중이용 같지만 16층 이상 됐잖아. 그럼 이건 다중이용이지. 뭐라고요? 16층 이상 됐으니까 이건 뭐다? 다중이용이잖아. 정답은 1번인 거예요. 안 쉬워요, 생각보다. 진짜로. 그러니까 가만히 시험장 앉아서 보고 있으면 뭐 영혼에 홀리면 막 뺏긴다니까 막 문제를 막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 1번이고요. 8번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오랜만에 봅니다, 이 문제.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83페이지 왼쪽 밑에 봐보세요. 주택법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MB정부 때 도입한 주택이에요. 도시형 생활주택. 시작.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83 왼쪽 밑에 있죠? 틀린 거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300세대 미만이다. 국민주택 규모이고 도시지역에 건설한다. 땡큐.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이 있고 뭐하죠? 아주 올드하지만 아파트형이나 기숙사형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4번 질문을 먼저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 옆에 쓰라고 했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까지 받지 않는다고. 왜? 그래야지 많이 지을 거 아니겠어. 그렇죠? 제가 83페이지 왼쪽 밑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까지 받지 않는다고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주택도시기금의 지원도 있고 분양까지 한도 받지 않고 이러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지으라고 독려한 거죠. 예전에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 내용들.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봐봐. 83 가운데 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에 특례가 있다 보니까 하나의 건축물에다가 도시형과
도시형의 외의 주택에 대한 부분을 같이 지어서 특례를 받아먹으려고 꼼수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죠? 도시형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외의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뭐 할 수 없다? 함께 질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안 된다 이 얘기야. 도시형과 그 외의주택은 함께 할 수 없다. 하나의 건축물에. 그리고 그 내용에서 또 하나가 도시형을 진다면 도시형 자체도 뭐 하죠? 단지형이라는 것과 원룸형은 하나의 건물에 질 수는 없습니다. 단지형, 원룸형은 생활 패턴이 달라가지고 분쟁이 심해지거든요. 하지만 그 중에 뭐는 원룸형만큼은 83 가운데 맨 밑에 특례를 두고 있다. 원룸형과 85 초과하는 원룸형과 85 초과하는 주택 1세대는 함께 건축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건축주가 뭐 하죠? 해당 내용 부분에 엄마 아빠는 301호 살고 아들내미는 302호 살아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거 투자 유치 촉진하기 위해서 뭐가 된다? 원룸형 주택은 85 초과하는 것과 함께 하나의 건물에 질 수 있게 하나 봐주게 됩니다. 그리고 준주거 상업지역이면 원룸형과 도시형 외의 것은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거기에 문제 나올 때 은근 어려우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3번 지문에 대한 건 86페이지 봐보세요. 요거 3번 지문. 요거는 86페이지 봐봐. 그림책에서. 그러면 86페이지 왼쪽 위에 보면 등록사업자 등록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등록사업자 등록은 누구한테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86 왼쪽 위에 등록해야 한다고 나와요. 그러면 등록 기준이 몇 세대죠? 20호, 20세대. 연간 20채 이상일 때 등록 의무를 부과해요.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얼마? 30세대 이상일 때 등록하는 걸로 완화시켜줍니다. 86 왼쪽 위에. 그렇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뭐가 된다? 30세대 이상일 때 등록하는 걸로 완화시켜주는 거니까 그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 문제 아주 괜찮아요. 제가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된 지문들만 다 모아놨어요. 그렇죠? 해당 내용 보시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이 정도는 합시다. 정답은 5번. 다 했습니다. 이제 9번 문제 봅시다. 9번 문제도 또 중요하겠죠. 96페이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96페이지. 또 개정된 게 또 몇 개 있어서 다음 주 얘기할 건데 오늘은 이거 볼 거예요. 일단 원래 분양가 제한을 받는 것은 시작. 원래 분양가 제한을 받는 것은 어디다? 공공택지에서 원래 분양가 제한을 받는 걸로 취지가 도입됐었어요. 근데 민간택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분양가 제한을 가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민간택지인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재건축 같은 게 일반 분양가를 막 올리면서 사회적인 투기적 분위기를 주장을 한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러면 민간택지 부분도 다분히 분양가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네. 그래서 도입한 게 명분이 이거였어요. 투기과열지구. 그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투기과열지구면 다음의 요건 중에 하나가 맞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면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해지게 된다면 마찬가지 분양가 제한을 가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재건축에 대한 일반 분양을 많이 못하게, 높은 금액으로 못하게 이제 통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의도가. 그렇죠? 그래서 그 96페이지 왼쪽 그림을 잘 봐요. 공공택지면 그냥 분양가 제한이 있는 거야. 일반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하지만 민간택지는 뭐다? 거기 나와 있는 것은 투기과열지구일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정한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애초에 도입이 된 거야. 그럼 여기서 옳은 거란 말이 있겠죠? 첫 번째 봅니다. 그러면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봐봐요.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 이거랑 주택 매매 거래량, 청약 경쟁률. 요거 7월 달에도 나왔어, 모의고사에. 근데 제가 요거를 맨날 뒤에 것만 이렇게 물어보다가 첫 번째를 앞에 걸 빵꾸 내봤어. 굉장히 당황을 하더라고. 뭐라고요? 2배 초과만 알고 있다가. 그렇죠?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은 12개월. 그렇죠? 12개월 동안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2배 초과한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3개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이 20% 이상 증가한 지역. 그리고 청약 경쟁률은 2개월로 외워 그냥. 뭐라고요? 청약 경쟁률은 2개월로 외워요. 옛날 기출에 청약 경쟁률 3개월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어. 뭐라고요? 2개월이야. 그런데 잘 보시면 5대1인 것 같지만 국민주택 규모주택이면 10대1로 봐줍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청약 경쟁률은 5대1을 따지지만 대부분들이 국민주택 규모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청약도 많고 평형대가. 그러다 보니까 국민주택 규모주택이면 10대1을 초과했을 때로 하는 겁니다. 5대1이 아니라. 그래서 이건 답은 1번이 되어줘요. 12개월 20% 10대1. 이거 그냥 문제 냈으면 아마 4번하고 아주 막 경쟁 난리 났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거 주의하실 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번에 8월 초 개정에서요. 민간 택지인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이게 아니어도 또 분양가를 제한을 가하는 게 2개가 신설됐어요. 그렇죠? 그건 다음 주 얘기할 거니까 먼저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일단은 이거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입니다. 농지법상 대리경작제도입니다. 대리경작은 페이지 102페이지입니다. 마지막 102페이지. 왼쪽 메뉴에 봅시다. 대리경작도 가끔 나오는 부분이긴 합니다. 한 3번이가 나왔었는데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대리경작 제도가 나올 땐 위탁경영이라는 제도와 임대차에 대한 부분을 혼동하지 마셔야 돼요. 대리경작과 임대차는 달라요. 그렇죠? 대리경작과 임대차는 다르고 또 뭐하죠? 위탁경영 다릅니다. 봐봐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대리경작 제도는 강제로 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강제로. 대리경작 제도는 강제입니다. 우리 봐봐요. 위탁경영은 소유자가 보수를 주고 일을 시키는 거고 뭐라고? 예를 들면 보수를 주고 일을 시키는 거야. 위탁경영은. 임대차는 뭐야? 토지 자체를 빌려주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대리경작은 농사를 지어야 할 사람이 안 짓고 놀고 있는 거야. 지금 농작물이 인삼재배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 안 짓고 있어. 그러면 시군구장이 강제적으로 대신 능력 있는 대리경작자를 지정해 줍니다. 왜? 내일 모레 정관장에 납품해야 되거든. 금산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 농사 안 져. 그러면 다른 능력 있는 뭐야? 대리경작자를 지정해 줘. 그리고 그 대리경작은 따로 정함이 없으면 뭐다? 대리경작 기간은 몇 년? 3년으로 하고 그리고 대리경작자는 농작물 수확량이 얼마? 10%를 수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유자 임차권자에게 사용료로 지급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2번인가 3번인가 나왔었어요. 대리경작은 강제로 당하는 거고 그리고 따로 정함이 없으면 기간은 몇 년? 3년으로 하고 그리고 그 수확량의 얼마를 100분의 10을 2개월 내에 지급해줘야 돼. 102페이지 왼쪽 위에 뭐다? 3년하고 100분의 10, 2개월. 세 가지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대리경작. 한 번 더 얘기해요. 대리경작 제도랑 해당 내용은 뭐다? 우리가 내용에 위탁경영과 임대차 다르다는 거. 이건 강제로 시군구장에 정하는 거. 위탁경영은 보수 주고 내가 일 시키는 거. 소유자가. 임대차는 토지를 빌려주고 땅값 빌려준 도지를 받는 거예요. 달라요. 알겠습니까? 그 세 가지 혼동하지 마시고. 그럼 정답은 10번 문제 답은 몇 번? 3년하고 100분의 10이 되어지니까 정답은 3번이 되어지겠죠. 알겠습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래서 또 우리가 7번째까지 봤고요. 다음 주는 8번째 마지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